강도아 씨, 30년 만이죠? 우리 다시 마주한 게 하하, 무슨 말씀을? 전 잘 기억이. 기억 못 하실 거예요. 남의 인생 망쳐놓고 도망간 사람은 잘 기억 못 하니까. 그런 옛날 일 아직도 꺼내시게요. 옛날 일이요? 그 옛날 일 때문에 내 아내가 병들어 죽고 내 아들이 혼자 컸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상견례니까. 상견례니까 딱 이 말만 하고 넘어가자. 내 아들이 내 딸과 결혼하는 일은 없을 거다. 성실 씨,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난 이 결혼 절대 반대입니다. 더 볼 것도 없으니 이만 나가지. 오늘의 주인공 강성실은 1959년 충남 예산의 깊은 산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집은 가난했지만 부모님은 늘 성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실아, 사람은 정직해야 한다. 돈이 없어도 마음만은 반듯해야 해. 세월이 흘러 20대 중반이 된 성실은 청주에 있는 작은 철물점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가게 관리만 하던 그였는데 어느 날 건축 현장 사장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젊은이, 자재 납품 쪽에 관심 없나? 성실해 보이는데 말이야. 저는 아는 게 별로 없는데요. 배우면 되지. 중요한 건 신뢰야, 신뢰. 아는 것도 가진 것도 없었지만 타고난 눈썰미와 정직함, 그리고 이름처럼 성실한 마음가짐으로 현장 사장님들에게 조금씩 신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운명적인 만남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강도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 성실 씨. 소문 많이 들었어요. 정말 일 깔끔하게 한다면서요? 말은 번듯하고 머리도 잘 돌아가는 도아는 자재 유통 쪽에 넓은 인맥을 가지고 있었고 언제나 양복을 말끔히 차려입고 다니며 돈도 어느 정도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뭘 그리 잘한다고. 그냥 맡은 일은 끝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그런 마음가짐이 바로 사업하는 데 필요한 거예요. 우리 한번 손잡고 일해봅시다. 둘은 공동으로 사막건자재라는 작은 회사를 차렸습니다. 성실 씨, 사마가 어때요? 우리 둘이 화합해서 잘해보자는 뜻으로요. 좋습니다. 이름이야 뭐가 중요하겠어요. 일만 제대로 하면 되죠. 역할 분담도 자연스럽게 정해졌습니다. 성실은 몸으로 뛰며 현장을 누비고 도아는 거래처 관리와 회계를 맡았습니다. 전 현장이 편해요. 사무실에 앉아 있는 것보다는 직접 발로 뛰는 게 성에 맞거든요. 그럼 나는 사무 쪽을 할게. 장부 정리하고 거래처 관리하는 건 내가 더 잘하니까. 초반에는 정말 잘 되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성실 사장 하면 누구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실 사장님,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번에도 품질 좋은 자재로 부탁드려요. 성실 사장님 물건은 믿고 쓸 수 있어서 좋아요. 고맙습니다.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실의 정직함과 성실함은 입소문을 탔고 매출도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성실아, 이번 달 매출 봤어? 우리 정말 잘하고 있는 것 같아. 모든 게 도아 형님 덕분이죠. 저 혼자였으면 이렇게 못했을 거예요. 그 무렵 성실에게는 더 큰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오래 연애하던 순이와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보, 이제 정말 안정된 것 같아. 회사도 잘 되고. 응, 순이야. 우리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살자. 그리고 이듬해 하나뿐인 소중한 아들 준호를 얻었습니다. 이제 조금 숨 좀 쉬나 싶던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성실이 현장에서 막 돌아와 저녁을 먹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성실 사장님, 저 대신건설 김 사장인데요. 아, 김 사장님. 안녕하세요. 그게 지난달 자재가 아직도 입금 안 됐던데요? 벌써 보름이 넘었는데. 성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히 도아가 모든 회계를 관리한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확인해보고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급히 도아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회사 사무실로 달려가니 도아는 보이지 않고 장부를 펼쳐보니 성실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아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평소의 당당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김 사장님께서 자재값을 받지 못했다고 하시는데. 미안해, 성실아. 내가 실수를 했어. 실수요? 이게 실수라고요? 알고 보니 도아가 회사 자금 수천만 원을 빼돌려 도박과 다른 투자에 써버렸던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조금만 빌려 쓰려고 했어. 주식에 투자해서 돈을 벌어서 다시 넣으려고. 그런데 계속 잃게 되니까 형님, 그 돈으로 자재값을 줘야 하는 돈이었잖아요. 거래처들에게서는 독촉 전화가 빗발쳤고 성실의 명성도 하루아침에 땅에 떨어졌습니다. 성실 사장님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믿고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아내 순이는 충격을 받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여보, 어떻게 이런 일이? 준호는 어떻게 키우죠? 괜찮아, 순이야. 내가 다시 시작할게. 일용직이라도 해서 가족 책임질게. 하지만 순이는 그 충격으로 몸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가봐도 뚜렷한 병명을 찾을 수 없었지만 날이 갈수록 기력을 잃어갔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더 세심하게 살폈어야 했는데. 아니야, 당신 잘못이 아니야. 사람을 너무 믿었을 뿐이야. 그리고 그 이듬해 봄, 순이는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그녀는 성실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우리 준호 잘 키워줘. 그리고 너무 자책하지 마. 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니야. 결국 강도아는 도망갔습니다. 어느 날 아침, 성실이 사무실에 가보니 책상 위에 쪽지 한 장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성실아, 미안하다. 언젠가 다 갚을 수 있을 때가 오면 연락할게. 정말 미안해. 너도 언젠가 나를 이해해 줄 거라 믿어. 전화도 받지 않았고 하룻밤 사이에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혼자 남은 성실은 강도아가 날려먹은 돈을 다 갚기 위해 억척같이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일하는 것은 기본이었고 토요일도 일요일도 없었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지켜보던 아들 준호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매일 밤이면 아버지는 소주 한두 병을 들고 집에 돌아와 혼자 마셨습니다. 준호는 자신의 방에서 공부를 하다가도 거실에서 들려오는 아버지의 한숨소리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순이야, 내가 이 모양이야. 우리 준호한테 이런 아버지 모습만 보여주고. 준호의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얼마나 더 이런 아버지를 봐야 할까. 준호는 용기를 내어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버지, 응. 준호야, 아직 안 잤구나. 공부하느라 고생이 많네. 준호는 아버지 앞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지만 피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계속 이러고 계시면 하늘에 계신 어머니가 더 슬퍼하실 거예요. 준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많이 무서워요. 아버지마저 이상해지시면 저는 정말 혼자가 되는 거잖아요. 준호야, 제가 더 공부 열심히 할 테니까 아버지도 자책하지 말고 평소의 아버지로 돌아와 주세요. 그 순간 성실의 정신이 바짝 차려졌습니다. 고등학생인 아들이 오히려 아버지를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준호야, 아빠가 정말 바보였구나. 너만 힘들게 했네. 아니에요, 아버지. 아버지가 힘든 거 저도 다 알아요. 준호의 말에 성실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성실은 아들을 꼭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정작 가장 소중한 아들의 마음은 돌보지 못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아빠가 정신 차릴게. 네 엄마한테도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될게. 그 다음 날부터 성실은 공사장 임부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예전에는 사장이라고 불렸던 곳에서 이제는 일용직 임부가 되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성실 씨 아니야? 여기서 뭐 해? 일 좀 시켜주세요. 뭐든 하겠습니다. 그래도 성실 씨가 여기서 마기를? 괜찮습니다. 일만 주시면 돼요. 맨손으로 시멘트를 나르고 새벽마다 현장 앞에 줄을 섰습니다. 손에 굳은 살이 박이고 등이 휘어져도 참았습니다. 성실 씨, 힘들지? 예전에는 사장님이었는데. 아닙니다. 일하는 건 다 똑같은 거죠. 열심히 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도 마음이 쓰이네. 저 별로 안 힘들어요. 이렇게라도 일할 곳이 있는 게 고마운걸요. 하지만 그는 스스로를 한 번도 패배자라고 부른 적이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강성실, 너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준호를 위해서라도 끝까지 해내야 한다. 그 무렵 준호에게 기적 같은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사업이 망하고 제대로 된 과외 한 번 해준 적도 없었는데 준호가 의대에 당당하게 붙은 것입니다. 아버지. 그날 오후 성실이 공사장에서 막 돌아왔을 때 준호가 뛰어나왔습니다.
왜 그래, 준호야? 무슨 일이야? 아버지, 제가 의대에 붙었어요. 뭐라고? 진짜로? 네, 정말이에요. 합격 통지서 왔어요. 성실은 먼지투성이인 손으로 떨리며 합격 통지서를 받아들었습니다. 희미해진 안경 너머로 합격이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그 순간 성실은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의 모든 고생이 한순간에 날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야, 아버지가 너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성실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이렇게 못난 아비 밑에서 엇나가지 않고 자라준 내가 그저 고맙고 감사할 따름이다. 아버지가 못나신 게 아니에요. 저는 아버지가 자랑스러워요. 그날 성실은 아내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순이야, 이것 봐. 합격 통지서야. 우리 준호가 의대에 붙었어. 의사가 된대. 당신이 하늘에서 도와준 거지? 우리가 함께 키운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줬네. 성실은 그날 처음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웃음을 웃었습니다. 그렇게 7년이 흘렸습니다. 어느 날 예전에 같이 일했던 지인 하나가 성실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성실이 형, 오랜만이야. 혹시 요즘 뭐 하고 있어? 그냥 공사장에서 일용직 하고 있어. 그게 내가 아는 사람이 소규모 철제 가공 공장을 넘기려고 하는데 형 같은 사람이 딱일 것 같아서 한번 보러 갈래? 처음엔 망설였지만 준호가 의대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성실은 용기를 냈습니다. 알겠어. 한번 보자. 그 작은 철제 가공 공장을 인수하게 된 것이 계기가 되어 성실은 다시 중소기업 사장이 되었습니다. 예전의 쓰라린 경험 때문에 더욱 조심스럽게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자재값은 하루도 밀리지 않게 지불했고 세금은 제 날짜에 정확히 납부하며 그렇게 20년 가까이 똑바른 장사를 했습니다. 사장님,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깔끔하게 거래하는 분 찾기 어려워요. 당연한 일 아닙니까? 약속은 지켜야죠. 성실이 운영하던 작은 철제 가공 공장은 규모가 크지 않았지만 납기일을 칼같이 지키고 품질이 좋기로는 업계에서 꽤 평판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평소처럼 거래하던 중소건설업체 박 사장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성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 박 사장님. 안녕하세요. 사장님, 이번에 저희랑 일하던 대형 건설 회사에서 공급처 하나가 급하게 비었어요. 믿을 만한 업체를 찾고 있는데 제가 성실 사장님을 추천했습니다. 저를요? 감사합니다만 저희가 그런 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걱정 마세요. 사장님 실력 제가 잘 아니까요. 성실은 대규모 납품 계약을 따내며 순식간에 매출이 5배로 늘어났습니다. 그 건설사가 상장을 준비하면서 성실에게 지분참여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사장님, 저희와 오랫동안 함께 해주신 협력업체 몇 곳에 지분 참여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엔 거절하려 했습니다. 제가 주식 같은 건 잘 몰라서. 그때 아들 준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 한번 받아보세요. 그래도 위험하지 않을까? 이번에는 한번 믿어보시는 게 어때요? 아들의 설득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그 한 번의 주식 투자로 성실은 순식간에 수십억 자산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매일 공장에 나와 직원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사장님, 이제 돈도 많이 버셨는데 왜 아직도 이렇게 나오세요? 여기가 내 자리야. 돈이 많아진다고 사람이 바뀌면 안 되지. 은퇴를 고민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성실은 아들이 근무하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요즘 허리가 자꾸 아프고 소화도 잘 안 되어서 검사를 받아보라고 준호가 계속 성화를 부렸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어서 오세요. 진료실로 들어가세요. 하얀 가운을 입은 아들을 보니 여전히 신기했습니다. 그 어린 아이가 이제는 의사가 되어 자신을 진료하고 있다니. 앉으세요, 아버지. 어디가 아프시다고 하셨죠? 별거 아니야. 그냥 허리가 좀 뻐근하고. 진료를 받고 나니 아들의 잔소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드린 약 꼬박꼬박 잘 드시고 있으세요? 먹고 있어. 먹고 있다고. 정말이에요? 며칠 전에 보니까 약봉지가 그대로 있던데. 아, 가끔 깜빡하지 뭐. 안 돼요. 고혈압약은 하루라도 걸으시면 안 된다고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앉아있는 자세도 바꿔야 해요. 의자에 쿠션도 놓으시고 30분마다 한 번씩은 일어나서 스트레칭 하셔야 해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너도 나이 먹어봐. 이 정도면 건강한 거지. 아니에요, 아버지.
미리미리 관리하셔야 나중에 더 아프지 않으세요. 알겠다. 알겠어. 그런데 너는 언제까지 날 환자 취급할 거야? 평생이요. 제가 아버지 주치의잖아요. 그렇게 실랑이를 벌이던 중 준호가 갑자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여자가 있어요. 결혼? 갑자기 웬 결혼 이야기야? 우리 병원 간호사예요. 제가 벌써 2년째 만나고 있는데 2년째? 너 언제부터 사귀고 있었던 거야? 죄송해요. 너무 바빠서 말씀 못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정말 결혼하고 싶어서. 성실은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기쁘면서도 왠지 모르게 서운하기도 하고 그 여자. 어떤 사람인데?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아버지께서 좋아하실 거예요. 지금 카운터에서 일하고 있어요. 오늘 오후 근무거든요. 그래? 그럼 수납할 때 잠깐 한번 봐야겠다. 성실은 진료비를 수납하러 간다는 핑계로 슬쩍 카운터 쪽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의 여자친구가 어떻게 생겼는지 정말 착하고 따뜻한 사람인지 궁금했거든요. 카운터에는 간호사 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 명은 나이가 좀 있어 보이고 다른 한 명은 젊은 여자였습니다. 저 젊은 여자가 우리 준호 여자친구겠구나. 그런데 막상 대화를 나눠보니 아들 말과는 좀 달랐습니다. 진료비 계산이요? 네, 카드 가지고 계세요? 성실이 카드를 내밀자 그녀가 귀찮다는 듯 말했습니다. 카드를 리더기에 꽂으시라고요. 어디에? 하참. 거기요, 거기. 저기 보이는 기계.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성실은 당황했습니다. 요즘 기계들이 너무 복잡해서 잘 모르겠는데 친절하게 설명해 주기는커녕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요, 반대로 꽂으세요. 칩이 위로 오게 서명하세요. 어디에 서명을? 태블릿에요. 화면에. 준호가 말한 그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 이 여자가 맞나? 별로 친절해 보이지도 않는데 옆에서 지켜보던 나이든 간호사가 미안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어르신, 죄송합니다. 요즘 바빠서 그래요. 아, 괜찮습니다. 성실은 영수증을 받아들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첫인상이 별로 좋지 않았거든요. 우리 준호는 왜 저런 여자를 좋아하는 걸까? 환자들한테 저렇게 대하면 되나? 시간이 흘러 한 고급스러운 한정식 집에서 아들 준호의 상견례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성실은 정장을 차려입고 조금 일찍 도착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인생에서 중요한 날이니 실수하지 않으려고 마음을 다잡고 있었죠. 아버지, 오셨어요. 준호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들을 가리켰습니다. 성실이 고개를 들어 인사하려는 순간 그는 얼어붙었습니다. 30년 전 자신을 크게 배신했던 동업자이자 친구였던 강도아가 서 있었던 것입니다. 도아도 성실을 보는 순간 잠깐 표정이 굳었지만 곧 능청스럽게 굴며 모르는 척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혜진이 아버지 강도하입니다. 저는 준호 아버지 강성실입니다. 악수를 나누는 순간 둘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로를 명확히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상견례가 시작되자 도아는 성실을 은근히 깎아내리는 발언을 반복했습니다. 성실 씨는 어떤 일을 하세요? 작은 철제 가공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요즘 그런 제조업은 참 어렵다던데. 우리 사위 될 준호는 어릴 적에 참 고생이 많겠어요. 그래도 이렇게 훌륭하게 컸을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강도아 씨, 혹시 예전에 어디서 본 적 있는 것 같은데. 사막권자재라는 회사 아세요? 강도아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글쎄요.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워낙 오래전 일이라서. 그러게요. 기억이 안 날 만도 하죠. 그때는 많이 바쁘셨을 테니까. 준호 오빠 아버님이 예전부터 사업하셨었나 봐요? 아버지께서 젊을 때 고생 많이 하셨어요. 동업하던 분이 사기치고 도망을 가는 바람에. 강도아가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예비 사위는 의사 양반이라 잘 모르겠지만 사업이라는 게 워낙 어려운 거잖아요. 그때 성실 씨도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네, 정말 많이 배웠죠. 특히 사람을 보는 눈을 기를 수 있었어요. 둘 사이의 기류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 준호가 끼어들었습니다. 두 분이 예전에 아셨던 건가요? 글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도아가 애매하게 말했습니다.
성실이 차분히 말했습니다. 오랜 인연이죠. 참 깊은 인연이었어요. 성실 씨, 그런데 요즘 사업은 어때요? 많이 힘들지 않으세요? 괜찮습니다. 믿고 거래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요. 한번 믿음을 주면 끝까지 지키려고 하거든요. 아드님이 의사라니 정말 자랑스러우시겠어요. 그런데 의대 등록금이 만만치 않았을 텐데. 할만했어요. 자식 교육비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물론이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의대는 정말 돈이 많이 들잖아요. 혹시 대출이라도. 도아 씨는 참 현실적이시네요. 돈 이야기를 이렇게 자주 하시는 걸 보니 아, 그런 뜻이 아니라 요즘 세상이 워낙 각박해서요. 그렇죠. 세상이 각박해요. 특히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할 때는 더욱. 준호가 어색한 분위기를 느끼고 화제를 돌렸습니다. 아버지, 음식 드세요. 여기 갈비찜 유명하대요. 혜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이야기도 좀 해요. 오늘 상견례잖아요. 우리 결혼 얘기는 언제 꺼내나 했어요. 근데 준호 씨, 저랑 결혼하면 집은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집. 응. 전세, 매매? 아님, 아직 생각 안 해봤어요? 요즘은 남자가 집은 해와야죠? 안 그래요, 아버지? 그럼 요즘엔 다들 결혼 전에 정리는 하고 들어가니까. 우리 혜진이도 남편 될 사람이 집 없는 의사는 싫대요. 제 친구들도 다 그래요. 결혼은 현실이라면서 신랑 집 있는지부터 본다니까요. 의사 아들 둔 게 얼마나 든든한데 그깟 집 한 채 못 해줄까? 하지만 성실과 도아는 서로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강도아 씨는 정말 변하지 않으시네요. 성실 씨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여전히 과거에 얽매여 사시는 것 같아서. 기억 못 하실 거예요. 남의 인생 망쳐놓고 도망간 사람은 기억을 잘 못하니까. 그런 옛날 일 아직도 꺼내시게요. 옛날 일이요. 그 옛날 일 때문에 내 아내가 병들어 죽고 내 아들이 혼자 컸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상견례니까. 상견례니까 딱 이 말만 하고 넘어가자. 내 아들이 네 딸과 결혼하는 일은 절대 없을 거다. 성실 씨,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는 다 사정이 있었고 지나간 옛날 일 아닙니까? 나한텐 30년 묵은 원한이지만 내 아들한테는 단 1초도 엮이고 싶지 않은 미래야.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이 결혼 절대 허락 못합니다. 상견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성실은 혼자 소파에 앉아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30년 전의 아픈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때 사기죄로 고소하려고 했지만 도아는 교묘했습니다. 증거도 제대로 남기지 않았거든요. 변호사를 찾아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객님, 증거가 부족해요. 구두 약속만으로는 승산이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공동 사업이라고 했어요. 그런 증빙 서류가 있나요? 녹음이라도 해놓으신 게 있으시면. 결국 성실은 울분을 삼키며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의 성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세상 물정도 모르는 순진한 촌놈이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성실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때 난 분명히 당했지만 이젠 달라. 내 자식만큼은 지킬 거야. 먼저 강도아의 사업 현황을 철저히 파악했습니다. 성실은 자신의 오랜 인맥을 통해 강도아의 주요 거래처들을 하나씩 파악해 나갔습니다. 박 사장님, 혹시 대한건설 쪽에서 자재 공급업체 바꿀 생각 없으세요? 왜요? 지금 거래하는 업체에 문제라도 있나요? 문제까지는 아니지만 저희가 더 좋은 조건으로 제안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성실 사장님이라면 믿을 수 있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결정적인 타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강도아가 무리하게 진행 중인 대형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그 프로젝트를 위해서는 큰 투자 유치가 필요했습니다. 성실은 그 투자자들에게 먼저 접근했습니다. 김 회장님, 요즘 투자하실 프로젝트 찾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그렇긴 한데 마침 괜찮은 건설 프로젝트 하나 검토하고 있어요. 혹시 어떤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강도아라는 사람이 제안한 건데 성실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 그분이요. 회장님, 투자 전에 그분 과거 이력 좀 자세히 알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왜요? 뭔가 문제라도? 예전에 사업 파트너들과 문제가 있었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어서요.
특히 젊었을 적 동업자들 사람들 뒤통수 치고 다니기로 유명했거든요. 강도아는 급격히 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요 거래처를 잃고 투자 유치에도 실패하면서 자금 흐름이 막혔거든요. 야, 이게 다 네 짓이야. 어느 날 강도아가 성실의 사무실로 찾아와 소리를 질렀습니다. 강도아 씨,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냥 제 사업만 했을 뿐인데요. 거짓말하지 마. 분명히 네가 증거라도 있으세요? 혹시 녹음이라도 해놓으신 게 있으시면. 성실이 30년 전 도아가 했던 말을 그대로 따라하자 도아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결국 강도아의 회사는 부도가 났습니다. 30년 전 성실이 당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강도아가 모든 것을 잃게 된 것입니다. 몰락한 강도아가 어느 저녁 성실의 집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예전에 당당하고 교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하게 변한 강도아가 성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성실아, 제발 한 번만 봐줘. 우리 예정이 있잖아. 내가 정말 잘못했다. 그땐 내가 너무 철없고 어렸어. 강도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존심 강했던 그가 이렇게까지 무너진 모습을 보이다니. 도아야, 30년 늦었어. 이제 대가를 치러야지. 그리고 분명히 말하지만 난 내 아들과 내 가족을 절대 너 같은 인간한테 넘길 수 없다. 성실아, 제발. 우리 혜진이는 죄가 없어. 아이들만은. 너 같은 아버지를 둔 집안과 결혼하면 내 아들이 얼마나 고생할지 생각해봤어. 강도아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아들 준호는 진작에 상견례 자리에서 눈치를 채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표정 변화, 서로 주고받는 날카로운 시선들. 준호는 혜진과의 관계를 조용히 정리했습니다. 혜진아, 우리 헤어지자. 왜? 갑자기 왜 그래? 우리 잘 안 맞는 것 같아. 무슨 소리야? 우리 결혼까지 이야기했잖아. 너희 집안은 우리랑 어울리지 않아. 특히 사기꾼은 내가 제일 혐오하는 부류거든. 뭐 사기꾼? 뭐가 사기라는 건데? 너도 그날 어느 정도 눈치채지 않았어? 그날 아버지들이 왜 그렇게 분위기가 안 좋았는지. 그렇다고 우리 아빠를 사기꾼으로 모는 건 명예훼손이야. 같이 사업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아니 됐어? 듣고 싶지도 않고 네 얼굴 다시는 보기 싫다. 이제 내 병원에 근무도 하지 마. 넌 해고야. 준호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복수를 묵묵히 지켜보며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강도아가 돌아간 후 성실과 준호는 집에서 조용히 술 한 잔을 나눴습니다. 아버지, 응, 준호야. 제가 혜진이와 헤어진 거 알고 계시죠? 성실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미안하다, 준호야. 아빠 때문에. 아니에요, 아버지. 저도 다 알고 있었어요. 상견례 때부터 느꼈어요. 분명히 아버지와 그분 사이에 뭔가 있었다는 걸요. 그리고 그 후에 아버지가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지도. 준호가 술잔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30년 동안 얼마나 힘드셨는지, 저를 키우시려고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아버지를 배신한 사람의 딸과 결혼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버지,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좀 마음 편히 사세요. 준호야, 아빠가 너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아빠는 30년 전에 너무 순진했어. 좋은 사람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의심하면서 살지는 마라. 세상에는 좋은 사람이 더 많아. 다만 지혜롭게 판단하는 눈을 길러야 해. 그리고 무엇보다 정직하게 살아라. 네, 아버지.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다 드러나. 거짓으로 사는 사람은 언젠가 무너지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언젠가 빛을 보게 돼 있어. 무식한 게 저렇게 티가 나서야 원. 뭐라고요? 무식하다니요? 나는 이 자리가 즐겁고 좋으니까 이렇게 먹는 거지. 말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닙니까? 여보 제발 그만하고 앉아요. 밖에까지 나와서 왜 이래 정말. 이 옆편 내가 조용히 있어. 그러지 말고 좀 차분히 말하세요. 그의 목소리는 취기 때문인지 점점 높아지기 시작했고 그동안 참았던 불만이 터져나오는 듯했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잔칫날 죽상 같은 표정 짓고 앉아 있잖아요. 그렇게 불편해 보이는 얼굴로 앉아 있어서 내가 분위기 좀 풀어보려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당신이 그렇게 무례하게 술만 마시면서 계속 입에 음식을 물고 있으면 누가 불편하지 않겠냐? 아, 그런 거 굳이 따지면 당신이 먼저예요.
김 씨는 올해로 66세로 젊었을 때부터 겪은 고생이 그의 얼굴에 깊은 주름으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내를 일찍 여의고 홀로 아들을 키워온 그의 삶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린 아들이 이제는 성인이 되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느덧 37세가 되었습니다. 안정된 직장을 얻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준영을 보면 김 씨는 흐뭇한 미소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 준영은 김 씨에게 결혼을 결심했다고 알렸습니다. 아버지, 사실 저 이번에 소개시켜 줄 사람이 있어요. 소개시켜 줄 사람이라고? 그게 누구냐? 박연이란 사람인데 정말 좋은 사람이라서 아버지께서 보시면 좋아하실 거예요. 아버지가 직접 봐야 알겠지만 어떤 사람인데? 성격도 밝고 요즘 여자들답지 않게 돈을 안 밝혀요.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하달까? 김 씨는 아들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니 여전히 걱정이 남았습니다. 응? 그래, 그런 좋은 사람이라면 좋겠지만 결혼이라는 건 신중해야 하는 일이야. 네, 아버지. 저도 그만큼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랑 꼭 결혼하고 싶어요. 둘이 있으면 잘 맞고 재밌어요. 알겠다. 아들이 나이가 많아지면서 결혼을 하겠다고 나선 것은 한편으로 당연한 일이었지만 과연 어떤 사람이 아들의 배우자가 될지에 대한 궁금증과 함께 염려도 들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상견례 날짜가 다가오자 아들은 김 씨에게 한식집에서 상견례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아들은 분위기 좋은 한식집을 예약할 계획이었고 김 씨도 그 계획에 대해 찬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비 며느리와 그녀의 부모님, 즉 사돈 측에서 강력하게 반대하며 다른 장소를 고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돈은 꼭 가보고 싶어하는 해산물 뷔페가 있다고 말하며 뷔페로 가자고 우겼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김 씨가 불편해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어머니의 말씀을 존중하겠다며 계속 설득을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이번 기회가 아니면 정말 못 가보신다고 하세요. 이렇게 특별한 날 아니면 언제 가보겠냐고요. 사돈, 사실 저희가 꼭 가보고 싶은 뷔페가 하나 있거든요. 그쪽도 분위기 좋고 해산물도 굉장히 신선하고 맛있어요. 예전부터 꼭 가보고 싶어서요. 아버님 죄송해요. 그 대신 뷔페는 당연히 저희 쪽에서 지불할게요. 그럼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상견례 자리가 중요한 거니까 기왕이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자리가 나을 것 같네요. 그리고 예약금도 받지 못한 채 어쩔 수 없이 그 해산물 뷔페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불편한 마음을 안고 예비 며느리와 그녀의 부모님의 고집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음식이 아니라 상견례가 중요한 거니까. 김 씨의 마음속은 불편하고 불안한 감정이 가득했지만 표정은 그 불편한 마음을 감추려 애썼습니다. 아, 만나서 반갑습니다. 김 씨는 살짝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바로 일어나서 손을 맞잡았습니다. 반갑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모두 자리에 앉고 인사를 나눈 후 분위기가 조금씩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로를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긴장이 흐르는 건 당연한 일이었고 김 씨는 예비 며느리의 부모와의 첫 만남에서 편안한 대화를 나누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딸이 잘 부탁드립니다. 저도 좋은 분을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저희 아들이 많이 부족하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김 씨는 예비 며느리의 아버지와 대화를 이어가며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려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연희 어머니입니다. 그녀는 살짝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돈께서 꽤나 미인이시네요. 예비 며느리의 부모님은 모두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그들의 미소를 보고 조금은 마음이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네, 오늘은 하늘이 참 맑고 기분 좋은 날이죠. 그러나 그때 사돈이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앉아있기만 해서 뭐해? 가서 밥 좀 먹어야지.
그리고 주저하지 않고 뷔페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김 씨는 잠시 당황했지만 예비 며느리와 아들은 웃으며 사돈의 뒤를 따랐습니다. 아버님, 다 같이 먹으러 가요. 여기 해산물이 유명하대요. 사돈은 그 접시를 들고는 앉자마자 별다른 말 없이 음식을 덥석덥석 집어먹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은 게와 갑각류가 잔뜩 담겨 있었고 사돈은 매우 빠르게 먹어 치우고 있었습니다. 먹는 모습은 개걸스럽기까지 했습니다. 먹을 때마다 고소한 냄새가 나는 게와 갑각류를 발라내며 먹고 그릇에 담긴 음식들을 빠르게 비워나갔습니다. 이 맛이야. 사돈은 말을 하며 웃었지만 김 씨는 그 모습을 보며 점점 더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예의 없이 음식을 마구 담고 먹는 모습이 김 씨에게는 다소 거슬리게 다가왔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옆에서 사돈을 보며 웃고 있었고 아들은 그런 분위기를 받아들여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사돈은 그릇을 비우고 다시 음식이 부족하면 또 음식을 담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돈 비싼 뷔페 와서 왜 이렇게 못 먹고 있어요? 이것도 먹어봐요. 정말 맛있어요. 사돈은 김 씨에게 음식 한 접시를 권하며 웃었습니다. 김 씨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음식을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도 상견례의 자리에서 예의상 식사를 해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김 씨는 예비 며느리와 사돈과의 대화를 이어가며 상견례 자리가 점점 더 자연스러워지기를 바랐습니다. 그럼 혼수나 결혼식 날짜는 언제 잡을지 그것도 이야기를 좀 해야 할 것 같네요. 하지만 사돈은 김 씨의 질문에 전혀 집중하지 않고 눈앞에 있는 음식을 보고 있었습니다. 게와 갑각류를 한 손으로 집어먹고 있었고 입안에 가득 넣은 음식을 씹으면서 그건 뭐 애들이 알아서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애들이 알아서 하겠죠. 그래도 어느 정도는 어른이. 이거는 좀 덜 맛있고 저거는 맛있어요. 이건 좀 비린내가 나네요. 안사돈은 또 다른 접시를 집어들며 계속해서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김 씨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계속해서 말을 이어가려 했습니다. 그렇다면 결혼식은 언제로 잡을까요? 날짜는 좀 잡아야 할 텐데요. 사돈은 개를 까며 저는 그냥 음식 맛있는 식장이면 좋고요. 계절은 아마 봄이나 가을? 사돈 부부는 여전히 음식을 평가하며 대화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점점 더 답답해졌습니다. 손끝으로 개의 껍질을 쳐내고 그 안에서 나오는 살을 입에 쑤셔 넣었습니다. 고요했던 상견례 자리에 사돈의 개걸스럽게 음식을 먹는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손에 묻은 게 기름을 닦지 않고 입에 물어넣으며 껍질을 부서뜨리는 소리가 분명히 들렸습니다. 입안에 게살을 가득 물고서도 그가 말을 할 때마다 입 주변에 묻은 게 기름이 번져갔습니다. 김 씨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자 사돈은 그것을 알아챘는지 고개를 갸우뚱하며 능글맞게 웃었습니다. 사돈은 자신의 빈 소주잔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사돈 좋은 날 왜 이러세요? 장난스럽게 말하며 김 씨의 잔에 소주를 따라주기 시작했습니다. 사돈의 얼굴에는 진지함이라곤 전혀 없었고 그 대신 장난기 가득한 웃음만이 떠 있었습니다. 마치 김 씨의 기분이 상한 것도 상황이 어색한 것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김 씨는 잠시 망설였지만 어쩔 수 없이 그 잔을 받아들었습니다. 상견례라는 게 진지하게 격식을 갖춰서 서로 집안 어른을 처음 보는 자리인데 이 분위기가 영 어수선하고 대화가 잘 되질 않아서야 원. 사돈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갸우뚱하며 웃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돈, 저는 그냥 식사 맛있게 하자는 생각에 너무 즐겁게 먹다 보니까요. 그는 조금 부끄러워하는 듯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너무 신났나 봅니다. 이런 자리는 정말 어른들이 서로 간의 예의를 지키며 서로를 잘 아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대화가 제대로 안 되면 정말 아무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예, 사돈 말씀 맞습니다. 저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좀 지나친 것 같네요. 준영아, 결혼 준비는 잘 되어 가고 있냐? 네, 아버지. 괜찮아요. 같이 준비 잘하고 있어요. 결혼식 날짜도 곧 잡을 예정이고 준비할 것도 많고요. 혼수는 어떻게 하기로 했나요? 요즘은 뭐 혼수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 혼수야, 요즘은 다들 간소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저는 그냥 그런 부분은 둘이 잘 조율하면 될 것 같아요. 부모가 너무 관여하지 말고요. 그렇게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김 씨는 차츰 더 편안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사돈의 말에 조금 불편해했던 마음도 점차 누그러졌고 아들 준영과 예비 며느리가 함께 대화에 참여하면서 분위기도 조금씩 풀려갔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대화가 점차 자연스럽게 흘러가던 중 사돈은 갑자기 분위기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멋진 자리에 술 한 잔 안 마시면 그게 무슨 예의냐고 생각해서 말이죠. 사돈은 웃으며 재차 잔을 들었고 그가 마시는 소주의 양은 계속해서 늘어갔습니다. 안사돈이 불편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취했으니 그만 마셔요. 오늘 자리는 너무 술에 집중할 필요 없잖아요. 하지만 사돈은 이미 얼굴이 시뻘겋게 변할 정도로 마셔대고 있었습니다. 아이, 괜찮아요? 이렇게 좋은 날인데 기분 좋게 마셔야죠. 아빠 그만 마시세요. 이미 많이 취하신 것 같은데? 사돈의 목소리는 흥이 올라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에는 이미 취기가 가득했고 그런 모습을 본 김 씨는 조금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이, 사돈이 이 좋은 자리에 왜 아까부터 뚱한 표정을 하고 그러세요? 고기나 또 좀 더 드세요. 이미 충분히 먹었습니다. 김 씨는 더 이상 이 자리가 불편해지지 않기를 바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그때 사돈이 불쑥 말실수를 했습니다. 사별하신 지는 꽤 됐다고 들었는데. 사돈이 말을 이어가자 김 씨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제 주위에 많은 분들이 있으시답니다.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면. 사돈은 자신의 말에 아무런 의심 없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아, 여기서 괜히 말실수한 건 아니겠죠? 사돈은 능청스럽게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제가 좀 부주의했네요. 괜히 불편하게 해드린 건 아니죠? 사돈은 자신의 실수에 대해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김 씨는 사돈의 모습을 보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술을 계속 마셔대며 아무렇지 않게 대화는 하지 않고 음식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식한 게 저렇게 티가 나서야 원. 뭐라고요? 무식하다니요? 나는 이 자리가 즐겁고 좋으니까 이렇게 먹는 거지. 말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닙니까? 여보 제발 그만하고 앉아요. 밖에까지 나와서 왜 이래 정말. 이 옆편 내가 조용히 있어. 그러지 말고 좀 차분히 말하세요. 안사돈은 그런 사돈을 보며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섰다가 다시 앉았다를 반복하며 불안한 표정으로 주위를 살폈습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취기 때문인지 점점 높아지기 시작했고 그동안 참았던 불만이 터져나오는 듯했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잔칫날 죽상 같은 표정 짓고 앉아 있잖아요. 그렇게 불편해 보이는 얼굴로 앉아 있어서 내가 분위기 좀 풀어보려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당신이 그렇게 무례하게 술만 마시면서 계속 입에 음식을 물고 있으면 누가 불편하지 않겠냐? 아, 그런 거 굳이 따지면 당신이 먼저예요. 나는 그냥 즐기고 있는데 당신은 계속 얼굴에 불만을 가득 담고 있잖아요. 뭐가 그리 불편한 거예요? 예? 그냥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애가 직업이 없어서 그게 불만이셨어요, 사돈? 그런 말이 왜 나와요? 계속 술만 마시고 남의 가족을 불편하게 만든 게 누군지 모르겠군. 당신 진짜 너무 예민하시네요. 그냥 술 한 잔에 이런 것까지 따지면 누구랑도 상견례 못할 겁니다. 나한텐 이 자리가 중요하고 진지한 자리야. 이런 식으로 대화를 나누는 게 무슨 예의가 되는지 모르겠네. 그는 얼굴을 돌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어디 가세요?
김 씨는 아무 말 없이 발걸음을 재촉하며 테이블을 떠났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저 사람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자리에 나왔는지 모르겠군. 예의가 없는 것들이. 아버지, 왜 그렇게까지 하셔야 해요? 상견례인데 장인어른이 술 취해서 분위기가 어색하긴 했지만. 어색한 정도가 아니라 그건 예의가 아니지. 그런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겠냐? 사람이랑 대화를 해야지. 그런 사람들에게 내 아들을 맡길 수는 없어. 너 임마 정신 똑바로 차려. 결혼은 너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네 앞날을 위해서라도 잘 생각해야 해. 김 씨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너도 알지? 나쁜 사람들과 엮이는 건 결코 좋은 일 아닐 거야. 김 씨가 밖으로 나와 아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뒤에서 예비 며느리와 안사돈이 바깥 사돈을 부축하며 힘겹게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아버지를 보며 얼굴을 찌푸리며 그가 얼마나 취했는지 확인하듯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왜 이렇게 많이 마셨어? 이게 뭐야? 딸 결혼 망치려고 작정한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됐어? 사돈이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던 김 씨는 그 자리를 떠난 후에도 계속해서 불편한 감정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돈의 행동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고 마음속에서 여전히 짜증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김 씨가 잠시 멈춰서서 그들의 택시를 바라보던 중 뷔페 직원 한 명이 황급하게 달려와 김 씨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저기 계산은 어느 분이 하시나요? 제가 할게요. 김 씨는 짧게 대답한 후 자신의 지갑에서 돈을 꺼내 직원에게 건넸습니다. 김 씨는 뷔페 직원에게 계산을 끝낸 후 다시 한번 사돈을 떠올리며 속으로 끝까지 가지가지 하는군이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 결혼은 집안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내가 사과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구나. 아들은 잠시 침묵을 깨고 고개를 숙인 채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이 결혼 정말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결혼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집안과의 관계를 잘 만들어가는 일이다. 그렇게 예의 없는 사람과 어떻게 평생을 살아가겠느냐. 넌 아직 젊고 많은 시간이 있다. 그런 결혼 잘못하면 평생 후회할 수도 있어. 잘 생각해보거라. 결국 준영은 그 결혼을 파혼하고 나서 한동안 마음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준영은 다시 새로운 사람을 만났고 그 사람과의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그 사람은 준영의 모든 면을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사람이었고 김 씨는 아들의 선택을 전적으로 응원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 날 김 씨는 아들의 결혼을 축하하며 행복한 표정으로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준영은 김 씨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아버지 덕분에 진정한 행복을 찾았어요. 이제는 아버지께도 행복한 손주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결혼 후 준영은 손주도 낳고 가족과 함께하는 즐거운 일상을 보내며 행복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뭐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네, 상견례 아닙니까? 우리 애들 결혼 얘기하는 자리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1시간 늦으시고 사과 한마디 제대로 안 하고 편하게 먹자는 소리는 뭡니까? 여보, 진정해요. 진정하라고? 이 상황에서? 어머님, 아버님 죄송해요. 제가 빨리 나가자고 했는데도. 저희가 원래 성격이 좀 느긋합니다. 그리고 차가 많이 막혔어요. 이 좋은 날 뭘 그렇게까지 화를 내세요? 동계 훈련시키는 것도 아니고 음식 앞에 두고 먹나 안 먹나 보는 겁니까, 지금? 그럼 급하게 오다가 사고라도 당해야 속이 시원하시겠습니까? 사람은 다 각자 사정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나이도 드실 만큼 드신 분이 이것도 이해 못 해줍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들의 상견례에 갔다가 사돈이 1시간이나 늦어서 그 자리를 뒤집어 엎고 파혼시킨 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본격 시작 전 구독 꼭 부탁드려요. 올해로 61세 김철수 씨는 새벽 5시 30분이면 어김없이 눈을 뜨는 사람이었습니다.
40년 넘게 몸에 밴 습관이었죠. 군 제대 후 아버지 공장에 첫 출근하던 그날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빠뜨린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세상에 누가 그렇게 일해요? 좀 쉬시라니까요. 아들 민수가 자주 하는 말이었지만 김 씨에게 쉰다는 것은 사치였습니다. 김 씨가 아들 민수에게 가장 강조한 것은 독립성이었습니다. 민수야, 아버지가 내게 바라는 게 뭔지 아나? 대학교 4학년이 된 민수에게 김 씨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글쎄요. 회사 잘 이어받으라는 거 아니에요? 틀렸다. 김 씨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이름 팔아서 이력 채우지 마라. 너 실력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일구전자 사장 아들이라서 대우받는 게 아니라 김민수라는 사람 자체로 인정받기를 바란다는 뜻이야. 하지만 아버지, 요즘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들 집안 배경 이용하는데? 그래서 더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졸업 후 민수는 정말로 김민수 개인으로만 살기 위해 스스로 이력서를 냈습니다. 아버지 회사가 아닌 다른 중견기업에 지원했죠. 아버지, 대성산업에서 합격 통보 왔어요. 거기 어떤 회사인가? 전자부품 유통업체요. 인턴으로 들어가지만 괜찮아요. 김 씨는 아들의 선택에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잘했다. 그런데 왜 하필 전자부품 쪽으로 갔나? 아버지가 하는 일이 뭔지는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나중에 돌아와서 물어볼 게 있을 수도 있고. 너 거기 가서 사장 아들이라는 소리는 절대 하지 말고. 네, 알겠어요. 일요일 오후 2시 김 씨 부부는 평소보다 일찍 준비를 마치고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 씨는 짙은 남색 니트를 입었고 부인 순이는 베이지색 블라우스에 검정 치마를 단정하게 차려입었죠. 여보, 너무 긴장한 거 아니에요? 순이가 남편의 굳은 표정을 보며 말했습니다. 긴장이 아니라 예의지. 아들이 처음 데려오는 여자인데. 그래도 좀 더 편하게. 애 무서워할 수도 있어요. 김 씨가 답하려던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 왔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들리더니 곧이어 발걸음 소리가 났습니다. 처음 인사드리네요. 여긴 제 여자친구 서연이에요. 민수가 거실로 들어서며 옆에 선 여성을 소개했습니다. 키 165cm 정도의 단정한 인상을 가진 여성이었죠. 흰색 블라우스에 검정 슬랙스를 입고 화장도 자연스럽게 한 모습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서연이 정중하게 인사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이가 먼저 일어나 다가갔습니다. 아이고, 참하게 생겼네. 어서 와요. 김 씨도 일어나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이라 했죠? 네, 맞습니다. 박서연입니다. 여기까지 오느라고 고생 많았어요. 배고플 텐데 밥부터 들어요. 서연이 거실을 둘러보더니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와, 근데 집이 정말 좋네요. 가구가 다 앤틱하고 고급스럽네요. 어머, 말도 예쁘게 해. 이래봬도 다 20년은 된 거예요. 그렇게 네 사람은 자연스럽게 식탁으로 이동했습니다. 순이가 미리 준비한 불고기와 각종 반찬들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죠. 서연 씨, 많이 드세요. 우리 민수가 워낙 카다로운 애라 입맛도 까다로울 텐데. 아니에요, 어머니. 민수 오빠는 뭐든 잘 드시던데요? 그래요? 집에서는 맨날 이것저것 가려서. 엄마, 그건 어릴 때 얘기고. 민수가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한참 식사를 하던 중 김 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 씨 아버지는 어떤 일 하시나? 기계 부품 쪽 제조업 하세요. EK 산업이라는 회사예요. 김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을 마셨습니다. 말없이 다시 잔을 내려놓더니 속으로 생각했죠. EK 산업이라. 아빠가 일구전자 쪽 라인도 오래 관리하셔서 주요 부품은 거의 저희가 맡는다고 하더라고요. 김 씨는 미소만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래요. 요즘은 제조 라인이 다 연결돼 있으니까. 저희 회사는 규모는 작아도 꽤 튼튼한 편이에요. 김 씨는 웃음기 섞인 눈으로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하청은 하청이지. 서연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저희 아빠 일은 워낙 오래 하셔서 업계에선 꽤 알아주신다니까요. 저희 쪽은 효율이 좋아서 그런가 매출도 꾸준하고요. 그래도 딸이 많이 도와주면 아버님도 든든하시겠네요. 순이가 말했습니다. 그럼요.
저 없으면 안 돼요. 거래처 쪽 미팅도 제가 챙기고 현장도 가끔 봐요. 참 똑 부러지게 말 잘하네. 김 씨가 말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K산업 작년에 납기 지원으로 경고 한 번 받은 곳 아닌가? 그때 사과 전화 왔던 기억이 나는데. 식사가 끝나갈 무렵 순이가 후식으로 과일을 가져왔습니다. 과일 좀 먹어봐요. 사과가 정말 달아요. 감사해요, 어머니. 민수와 서연이 집을 나선 지 10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여보, 방금 말한 이 K산업? 어딘지 아세요? 우리 하청업체야. 어머, 그럼 왜 말 안 했어요? 순이가 작게 놀라며 말했습니다. 말해서 뭐하게? 어머, 그럼 저 아가씨는 아무것도 모르는가 봐요? 그런 것 같은데. 민수가 아직 말 안 한 모양이야. 하긴 저번에 꽃뱀 같은 여자한테 물릴 뻔한 이후로 자기가 어디 아들이다 뭐 이런 소리를 안 하고 다니는 모양이야. 아, 그때 그 간호사 말하는 거예요? 민수가 그때 상처 받았겠지. 그 이후로 자기 집안 얘기는 아예 안 하고 다녀. 순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민수가 서연이 데려온 것도 오늘이 처음이네요. 그만큼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지. 그런데 여보, 오늘 서연이 어땠어요? 순이가 남편의 의견을 묻습니다. 글쎄, 자기 아버지 회사와 일구전자가 협력한다는 걸 강조하는 것도 그렇고, 그쪽은 우리 10분의 1도 안 되고 주로 하청 일만 받아서 하는 곳인데, 그런데 서연이는 마치 대등한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그게 내가 좀 걸렸던 부분이야. 모르고 하는 말인지 아니면 일부러 그러는 건지. 김 씨는 다시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래도 민수가 좋아하는 아이니까 좀 더 지켜봐야겠어. 김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뭐 어쨌든 상결례에서 어떤 사람들인지 제대로 볼 수 있겠지. 하지만 김 씨의 마음 한구석에는 어딘지 모를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정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유명 한정식집 궁중원이었습니다. 김 씨 부부와 민수는 약속 시간보다 20분 먼저 도착해 예약된 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식당은 20분 전에 도착해야지. 시간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데. 김 씨가 정장 깃을 다시 한번 매만지며 말했습니다. 그는 오늘을 위해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차려입었죠. 짙은 회색 정장에 은색 넥타이 그리고 광택이 나는 구두까지. 예, 아빠. 여자친구도 곧 올 거예요. 연락 왔어요. 민수가 휴대폰을 보며 답했습니다. 그도 새로 맞춘 네이비 정장을 입고 있었고 평소보다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죠. 음식은 조금 있다가 시킬까? 순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약속 시간 맞춰놨잖아. 정오 12시 정각. 문이 열리며 웨이터가 들어왔습니다. 손님, 음식 서빙해드릴까요? 네, 부탁드립니다. 김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음식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전복죽, 잡채에 갈비찜, 생선구이, 상위에 정갈하게 차려지는 음식들을 바라보며 김 씨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12시 10분. 여보, 차라도 한잔 하실래요? 순이가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려고 말했습니다. 그래, 그러자. 김 씨는 찻잔을 들었지만 입에 대지는 않았습니다. 계속 입구 쪽을 바라보며 기다렸죠. 12시 15분. 민수야, 연락 한번 해봐. 민수가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서연아? 응, 민수야. 미안해. 지금 출발했어. 10분 정도면 도착할 것 같아. 그래, 알겠어. 조심히 와. 민수가 전화를 끊고 말했습니다. 10분 정도 더 걸린다고 해요. 12시 30분.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상위의 음식들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셋은 말없이 물만 마시며 기다렸죠. 여보, 갈비찜이 식겠어요. 순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상대방이 와야 먹는 거지. 김 씨의 목소리에는 이미 짜증이 묻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눈치를 보더니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연아, 괜찮아? 무슨 일 생긴 건 아니지? 전화 너머로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 미안해. 우리 부모님이 좀 느긋하셔서.
곧 도착해. 여기 사거리에서 계속 신호가 걸리네. 12시 45분. 김 씨는 시계를 보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여보, 조금만 더 기다려봐요. 길이 막힐 수도 있고. 순이가 남편을 달래려 했지만 김 씨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져 갔습니다. 길이 막힌다는 걸 예상 못하나? 그래서 여유 있게 출발하는 거 아니야? 아빠, 죄송해요. 제가 미리 더 단단히 얘기해 둘 걸. 길이 막히면 더 빨리 나오던가 해야지. 이건 기본도 안 돼 있는 거다. 1시 정각. 정확히 1시간이 지났습니다. 김 씨의 참을성은 이미 한계에 달해 있었죠. 민수야, 전화 다시 해봐. 민수가 전화를 걸었지만 서연은 받지 않았습니다. 안 받네요. 1시 10분. 웨이터가 들어와서 말했습니다. 손님, 음식이 많이 식었는데 다시 데워드릴까요? 김 씨가 차갑게 답했습니다. 됐습니다. 웨이터가 나가고 나서 김 씨가 말했습니다. 이제 1시간 10분이다. 20분, 30분 늦는 것도 이해할 수 있어. 급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하지만 1시간 넘게 늦으면서 연락도 안 되는 게 말이 되나? 여보, 목소리 좀 낮춰요. 아니, 이런 상황에서 목소리를 낮추라고? 그때 마침내 룸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이 헐떡이며 들어오더니 뒤이어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부부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세 사람 모두 웃으며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모습이었죠. 전혀 미안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1시간 동안 쌓인 분노가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지만 일단 예의는 지키려 했습니다. 아이고, 길이 많이 막혔네요. 서연의 어머니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 사돈 오래 기다리셨죠? 죄송해서 어떡하죠? 저희가 일찍 준비한다고 했는데 차가 막혀서 조금 늦었네요. 요즘은 다들 여유롭게 살아야죠. 급하게 오다가 사고라도 나면 어쩝니까? 김 씨의 주먹이 무의식적으로 꽉 쥐어졌습니다. 여유롭게 산다는 것과 약속 시간을 지키지 않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거든요. 아, 어머님, 아버님 죄송해요. 저희 부모님이 원래 좀 느긋하셔서. 서연이 민수를 보며 미안한 듯 말했지만 그 말투에서도 진정한 사과의 마음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김 씨 부부는 손도 대지 않은 채 그대로 앉아 있었고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어색해했습니다. 김 씨는 올라오는 화를 꾹꾹 참으며 일어났습니다. 아들의 상견례 자리였고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안녕하십니까? 민수 아비 되는 사람입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박성호입니다. 혹시 저희 어디서 본 적 있습니까? 어디서 많이 뵌 얼굴 같은데. 김 씨는 짧게 답했습니다. 글쎄요. 아, 그런가요? 뭔가 친숙한 느낌이 드는데 말이죠. 안녕하세요. 민수 어머니입니다. 아, 사모님. 안녕하세요. 서연이 엄마 김미자예요. 어머, 정말 고우시네요. 서연이가 어머님 정말 좋으시다고 했는데 직접 뵈니까 정말 그러시네요. 아니에요. 과찬이십니다. 순이는 예의상 웃으며 답했지만 속으로는 불편했습니다. 모두가 자리에 앉자 박성호가 상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음식이 다 식었네요. 다시 데워달라고 할까요? 괜찮습니다. 김 씨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럼 이대로 먹죠. 차가운 갈비찜도 맛있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서연 가족들은 전혀 개의치 않고 다 식은 음식을 허겁지겁 잘도 먹기 시작했습니다. 와, 갈비찜 정말 맛있네요. 박성호가 식은 갈비찜을 한 젓가락 집어먹으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이 잡채도 맛있어요. 여보, 당신도 많이 드세요. 김 씨는 그 모습을 보며 어이가 없었습니다. 1시간을 기다리게 해놓고는 염치도 없이 음식을 잘도 먹고 있는 것이었죠. 사돈, 왜 안 드세요? 어디 아프세요? 민수도 눈치를 보며 슬며시 말했습니다. 아버지, 일단 식사하세요. 김 씨는 크게 한숨을 쉬며 겨우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휴!
그 한숨 소리가 룸 안에 울려 퍼지자 상결례 자리는 더욱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김 씨 부부는 이미 물배가 차 있었고 이 음식을 먹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맞은편에 앉아서 태연하게 먹고 있는 저 뻔뻔한 예비 사돈의 얼굴은 더 보기 싫었죠. 어머님, 이 나물도 정말 맛있어요. 서연이 순이에게 말했지만 순이는 억지로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래요? 다행이네요. 저희 어머니가 요리를 정말 잘하시거든요. 나중에 한번 대접해 드릴게요. 나중에라니? 김 씨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미 그의 마음속에서는 나중에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아버님, 물 좀 더 드릴까요? 서연이 김 씨에게 물을 따라주려 했지만 김 씨는 손으로 막았습니다. 됐습니다.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박성호는 여전히 눈치 없이 말했습니다. 사돈,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편하게 하시면 돼요. 편하게요. 김 씨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네, 뭐 그렇게 딱딱하게. 딱딱하게 한다고요. 김 씨의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려는 순간 민수가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물 좀 따라 드릴게요. 김 씨는 그 모습들을 하나하나 지켜보며 분노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우리를 뭘로 보는 거지? 오늘 이 자리가 뭐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네? 박성호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니, 상견례 아닙니까? 우리 애들 결혼 얘기하는 자리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1시간 늦으시고 사과 한마디 제대로 안 하시고 편하게 먹자는 소리는 뭡니까? 김 씨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여보, 진정해요. 진정하라고? 이 상황에서 1시간 늦고도 조금 늦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사람이 할 행동입니까? 그때 사돈이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일부러 좀 느긋하게 나왔습니다. 김 씨가 젓가락을 놓으며 물었습니다. 예? 기다릴 줄 아는 집안인지 보고 싶었어요. 사람을 봐야 하잖아요. 결혼은 가족 간 만남이니까요. 김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박성호를 바라봤습니다. 동계 훈련시키는 것도 아니고 음식 앞에 두고 기다리나 안 기다리나 시험해봤다 이 말씀입니까 지금? 당신이 뭔데 이런 걸로 우리를 평가합니까 지금? 저희야 뭐 이미 능력이 있으니까. 근데 사위 될 사람은 일반 직원 아닙니까? 혹시 결혼하면 제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데 그 정도는 봐야죠. 그 순간 룸 안의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김 씨의 얼굴이 붉어지더니 주먹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반 직원이라고 하셨습니까? 네, 맞잖아요. 민수 씨 대성산업 다니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 아들이 사돈 기업을 물려받는다고요. 네, 저희 EK 산업이 꽤 괜찮거든요. 나중에 사위가 물려받아도 되고요. 민수가 창백한 얼굴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잠깐만. 하지만 김 씨는 이미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박성호 씨, 김 씨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네? 지금 뭐라고 하신 겁니까? 그게 뭐 어때서요? 좋은 일 아닌가요? 우린 상견례 하러 온 줄 알았지 면접 보러 온 줄은 몰랐습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습니다. 김 씨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 예전에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일구전자 대표 김철수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박성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요? 그쪽 회사, 제 회사 하청업체죠. 서연 씨의 아버지, 이름이 박성호 씨 맞으시죠? 재작년 하반기 납품 단가 문제로 저한테 직접 오셨던 거 기억납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사돈 측의 얼굴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그럼 박성호가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우습게 보는 집안이 바로 당신네 회사 거래처입니다. 서연이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민수 오빠, 그럼 일구전자가 네, 맞아요. 저희 아버지 회사예요. 당신들은 우리 회사 파트너도 아니고 핵심 업체도 아니고 그냥 하청업체라고요. 박성호는 완전히 패닉 상태였습니다. 사장님, 그럼 제가 지금까지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무례하게 굴어왔죠. 김 씨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가장 기가 막힌 건 1시간 늦고도 그게 테스트였다고 하시는군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박성호가 급하게 사과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죄송하다고요. 지금 와서? 김 씨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에게 당신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다고 하셨죠? 그건 제 아들이 당신 코딱지만한 기업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습니까? 사장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남편이 말 실수를 한 것 같네요. 그런 의미에서 한 말이 아니에요. 급하게 사과했지만 김철수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이 결혼은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그 말에 모든 사람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버지, 민수가 다급하게 외쳤지만 김 씨는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하청업체는 사장 권한으로 바꾸겠습니다. 다시는 우리 회사 근처도 얼씬하지 마세요. 거래처 당장 바꿀 거니까. 박성호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질렸습니다. 사장님, 그건 너무. 됐습니다. 할 말 다 했습니다. 부인 순이의 손을 잡으며 일어났습니다. 여보, 갑시다. 네, 여보. 순이도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민수도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연을 한번 바라봤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룸을 나서려는 순간 박성호가 황급히 뒤따라 나섰습니다. 사장님. 복도에서 박성호가 김 씨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 뵙고. 비키세요. 방금은 그냥 농담 삼아 한 이야기입니다. 제발 갑자기 이렇게 계약을 취소하시면 저희는 파산합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박성호가 김 씨의 바지 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박성호 씨, 당신은 지금 우리 집안을 우습게 봤어요. 그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박성호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제발요, 사장님. 저희 가족 생각해서라도. 가족요? 당신이 제 가족을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미 결정했습니다. 월요일부터 효력 발생입니다. 사장님, 정말 제발요. 박성호가 울먹이며 매달렸지만 김 씨는 돌아보지도 않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순이와 민수도 묵묵히 따라갔죠. 엘리베이터가 닫히는 순간 박성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박성호가 중얼거렸습니다. 30년 사업 인생에서 이런 굴욕은 처음이었죠. 룸으로 돌아온 박성호의 얼굴은 완전히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여보, 어떻게 됐어요? 망했어. 우리 완전히 망했어. 박성호가 털썩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계약 취소야. 일구전자와의 계약이 완전히 끝났다고. 아빠, 그럼 민수 오빠는 민수? 그런 게 중요해? 지금 우리 회사가 망하게 생겼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오만함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될지 그때서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만들 하시오. 이 결혼은 여기서 끝내야 합니다. 저분 신랑 아버지 아니야? 대체 무슨 일이래? 신랑 준호와 신부 소미는 무대 끝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버지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 여자는 너한테 숨기는 게 있어. 아버님,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뭘 숨겼다는 거죠? 왜 결혼식 중에 난동을 부리시는 건데요? 아버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사기꾼 같은 여자가 어딜 감히 우리 아들을 등골 빨아먹으려고 뻔뻔하게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느냐? 그의 목소리는 결혼식장을 울렸고 순식간에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터져나왔습니다. 분위기는 얼어붙었고 누군가는 이 상황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가리고 있었으며 또 다른 사람들은 휴대폰을 꺼내 이 장면을 영상으로 찍기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 전 구독 한번 꼭 부탁드려요. 올해로 65세 김영수는 경기도 평택의 작은 농가에서 태어났습니다. 20대 초반 김 씨는 서울로 올라가 건설 현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밤늦게까지 일하며 월급의 절반을 집에 보냈습니다. 30세가 되던 해 그는 평택으로 돌아와 고향 친구의 소개로 지금의 아내 순애를 만났습니다. 결혼 후 김 씨는 아내와 함께 작은 건축 자재 가게를 운영하며 자금을 모았습니다. 사업이 번창하면서 평택 외곽에 2층짜리 단독주택을 마련했고 자식을 평범하지만 안정된 환경에서 키웠습니다. 아들 준호는 아버지의 성실함을 그대로 닮아 학창 시절부터 책임감이 강한 학생으로 자랐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며 자신의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는 김준호는 아버지의 자랑이자 자부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삶에는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7년 전 아내 박순애가 오랜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평생의 동반자를 잃은 그는 큰 상실감에 빠졌지만 남은 가족을 위해 다시 일어섰습니다. 아내를 떠나보낸 후 김 씨는 자식의 행복을 바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들 김준호가 결혼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기쁨과 걱정이 뒤섞였습니다. 준호야, 웬일이냐? 무슨 일 있냐? 아버지, 다름이 아니라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뭔데? 일이 바쁘진 않냐? 아버지, 저 결혼하려고요. 예전에 말씀드렸던 분이랑요. 제가 만나온 사람이 있는데 이제는 가정을 꾸리고 싶어서요. 결혼? 그래, 좋은 일이긴 하다. 그런데 너무 서두르는 거 아니니?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정말 괜찮은 분이에요. 성격도 좋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평생 일만 하고 살다 보니 여자를 제대로 알아볼 기회가 적었을 거라는 걱정이 앞선다. 네 어머니가 살아 계셨다면 예비 며느리를 봐줬을 텐데 내 어머니가 안 계셔서 그게 더 마음이 쓰인다. 어머니가 있었다면 이 사람을 소개해드리고 더 확신을 얻었을 텐데요. 하지만 정말 잘해보고 싶어요. 그래, 내 선택이니 아버지는 지켜볼게. 언제 한번 데리고 오너라. 네, 아버지 곧 찾아뵙겠습니다. 준호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김 씨는 한숨을 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드디어 약속한 날이 되자 예비 며느리 소민 씨가 김 씨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김 씨는 대문 너머로 다가오는 소민 씨의 모습을 보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소민 씨는 단정하게 빗어 올린 머리와 깔끔한 화장 그리고 날씬하고 세련된 외모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밝은 미소를 띤 얼굴로 깍듯하게 인사를 건네는 그녀를 보며 김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그래서 준호가 이 사람에게 반했구나. 외모도 단정하고 매력이 있긴 하네. 하지만 겉모습만 보고는 사람을 다 알 수 없는 법인데. 아버님, 안녕하세요. 김준호 씨의 여자친구 이소민입니다. 그래요?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았겠네요. 안으로 들어오세요. 소민 씨가 거실 소파에 앉아 밝게 이야기를 시작했지만 김영수 씨는 그녀의 말투와 태도를 주의 깊게 살폈습니다. 소민 씨는 집에 방문한 날 김영수 씨와의 대화 중 조심스럽게 부모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차를 홀짝이며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사실 저희 부모님께서 해외에서 사업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번 결혼식에는 참석이 어려우실 것 같아요. 워낙 바쁘신 분들이라 바로 오시기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식 준비는 제가 알아서 하기로 했어요. 김영수 씨는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부모님이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의외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바로 반응하지 않고 조용히 그녀의 말을 더 들어보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오랫동안 해외에서 사업을 하셔서 저도 어릴 때부터 외국을 오가며 지낸 적이 많아요. 그래서인지 부모님께서는 저희가 알아서 잘 알 거라 믿으시는 편이에요. 너무 간섭하지 않으셔서 저는 오히려 편해요. 소민은 자신의 부모님이 해외에서 사업을 하며 성공적으로 살고 있다고 강조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부모님께서는 저희가 결혼식을 성대하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셔서 저도 최소한으로 하려고요. 부모님께서 해외에 계셔서 결혼식에 오시지 못하신다고? 결혼식이 평생 한 번뿐인 큰일인데 아무리 바쁘셔도 딸 결혼식에는 오셔야 하는 거 아닌가? 오히려 저를 믿고 맡기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자식 결혼식에는 어떻게든 시간을 내는 게 이해가 안 가는군.
그럼 부모님은 결혼식 후에라도 뵐 수 있는 거냐? 준호도 결혼 전에 장인어른, 장모님을 한번 만나 뵈어야 하지 않겠냐? 아버지 우리 소민이는 부모님이 바쁘신 상황에서 혼자 결혼식을 잘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소민이가 혼자 얼마나 대견해요. 저는 소민이의 이런 점이 참 좋아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내가 결혼을 준비하는데 신부 측 부모님을 한 번도 못 뵈었다니 이상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잖니. 이건 단순히 바쁜 것과는 다른 문제다. 아버님, 그 부분은 제가 대신 잘 준비하겠습니다. 부모님도 결혼 후에 꼭 인사드릴 기회를 만들겠다고 하셨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서민 씨는 조심스럽게 차를 내려놓으며 부드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그리고 예단은 굳이 준비 안 하셔도 돼요.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서 저희는 그런 거 없이 단순하게 진행하고 싶어요. 저희는 그런 격식을 따지는 것보다 두 가족이 편안하게 어우러지는 자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부모님께도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동의하셨어요. 김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래요? 부모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럼 예단 없이 진행하는 걸 신부 측에서도 괜찮아 하시는 건가요? 옆에서 대화를 듣고 있던 준호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즘은 이런 결혼 방식도 많대요. 복잡한 준비보다는 단출하게 진행하는 게 오히려 낫다고 해서요. 저희도 소민이 의견에 동의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두 사람이 신중하게 준비한다면 나는 더 이상 뭐라 하지 않겠지만 부모님들을 먼저 뵙고 상의할 기회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 점이 조금 아쉽구나. 준호가 웃으며 아버지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알아서 잘 준비할게요. 너무 걱정 마세요. 김 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불편함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들을 바라보며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소민 씨가 집을 떠나고 난 후 김 씨는 거실에 앉아 조용히 차를 마시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참 뒤 아들 준호가 방에서 나와 거실로 들어오자 김 씨는 눈길을 들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준호야, 잠깐 이야기 좀 하자. 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김 씨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소민 씨가 꽤 밝고 말도 잘하더구나. 그런데 아버지가 조금 찜찜한 부분이 있어서 말이다. 아버지, 뭔가 마음에 걸리시는 게 있으세요? 아무리 바쁘셔도 딸 결혼식인데 시간이 안 된다는 게 이해가 되질 않는다. 소민이가 말씀하시길 정말 바쁘신 분들이래요. 믿어도 괜찮으실 거예요. 너는 이 상황이 정말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냐? 소민이가 어렸을 때 외국에서 자랐다고 하니 외국 정서인가 싶어서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진 않아요. 내가 정말 이 결혼을 결정하기 전에 확실히 알아본 게 맞긴 한 거냐? 아버지께서 걱정하시는 건 알지만 저는 소민이를 믿고 싶어요. 그래, 내가 믿고 가는 길이라면 아버지는 더 지켜보겠지만 어쩐지 이 결혼이 탐탁치 않구나. 남들처럼 평범하게라도 하면 좋을 텐데 말이다. 결혼식장에서 신부 측 부모님 자리가 비어 있으면 이상하게 보일 텐데. 소민이 먼 친척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부모님 대신해서 결혼식에 참석하신다고 했어요. 그렇게 대화를 마친 후 김 씨는 혼자 거실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번 결혼이 정말로 순탄하게 흘러갈 수 있을지 그의 의구심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아들의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인 만큼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결혼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버지로서 나도 제대로 준비는 해야지. 김 씨는 어느 날 아침 일찍 평택에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오랜만에 백화점에 들르기로 한 그는 자신에게 어울리는 깔끔한 양복 한 벌을 맞추고 싶었습니다. 백화점에 들어선 김 씨는 화려하게 진열된 상품들과 사람들의 북적임에 살짝 어색한 기분이 들었지만 이내 곧 단정한 태도로 매장을 둘러보았습니다. 한 점원이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결혼식에 입을 양복을 보려고 왔습니다. 깔끔한 게 있으면 좋겠어요. 점원의 안내로 양복을 고르던 김 씨는 곧 마음에 드는 진회색 정장을 발견했습니다. 간결하지만 세련된 디자인의 정장은 그의 단정한 이미지를 더욱 돋보이게 할 듯했습니다. 이걸로 하겠습니다. 결혼식이라는 자리가 격식을 차려야 하니 제대로 준비하고 싶습니다.
손님, 이 양복은 정말 고급스러운 디자인이에요. 입어보시면 더 마음에 드실 겁니다. 양복을 맞추고 나오는 길에 김 씨는 갑자기 오래된 외투가 떠올랐습니다. 몇 년째 입던 외투가 낡아 결혼식에 입기에는 적합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김 씨 다시 매장을 둘러보다가 고급스러운 남색 코트를 발견했습니다. 외투도 하나 새로 사야겠군요. 결혼식이니 이 정도는 준비해야지. 결혼식 날 아침 김영수 씨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김 씨는 정문 앞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결혼식장 안으로 들어서니 아들 준호가 대기실에서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준호야. 김 씨가 조용히 부르자 준호는 고개를 돌리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버지, 준호는 말끔한 정장 차림에 빗어 올린 머리까지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정돈된 모습이었습니다. 평소 늘 바쁘게 움직이며 일에 치여 살던 준호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낯선 모습이었습니다. 김 씨는 한 걸음 더 다가가며 아들의 차림새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은 아주 멀끔하구나. 이런 모습은 처음 보는 것 같네. 준호는 머리를 긁적이며 쑥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제 결혼식이잖아요. 특별히 신경 좀 썼습니다. 그래, 이제 진짜로 결혼을 하는구나. 내 모습 보니 이제서야 실감이 나는 것 같다. 두 사람은 잠시 미소를 주고받으며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김 씨는 주변을 둘러보며 결혼식 준비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살폈습니다. 김 씨는 결혼식장에 도착한 뒤 밀려드는 하객들을 맞이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오래간만에 보는 친척들과 손님들에게 반갑게 인사하고 손을 맞잡으며 축하 인사를 받는 동안 그의 얼굴에는 웃음이 떠나지 않았지만 어느새 다리가 점점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참, 하객을 맞이하는 것도 이젠 체력 소모가 크구나. 잠시 쉴 곳이 없을까? 김 씨는 고개를 돌려 결혼식장 구석구석을 살피다가 신부 대기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객들이 신부와 사진을 찍으려고 몰려가는 모습을 보며 잠시 그곳으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대기실에 들어서니 신부 이소민 씨가 정중하게 앉아 환한 미소로 하객들과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단정하게 화장을 한 모습은 보는 이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길 법했습니다. 김 씨는 대기실 안쪽 한쪽 구석으로 조용히 걸어가 사람들이 몰려있는 중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곳에 앉아서 잠시 다리를 쉬어야겠다. 신부 대기실의 뒤쪽에 있는 소파에 앉아 잠시 허리를 기대며 김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시끌벅적했던 대기실의 분위기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잦아들었고 손님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자 대기실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대기실 한쪽에서 들려오는 서민과 그녀의 친구들 대화 소리가 김 씨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결혼식은 그냥 적당히 넘어가면 돼. 어차피 우리 부모님은 올 수도 없으니까. 서민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말은 김 씨의 귀를 번뜩 뜨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자세를 고쳐 앉으며 대화를 더 들으려 귀를 기울였습니다. 부모님은 아직도 화난 거야? 아니면 내가 또 사고 칠까봐 걱정하는 거야? 둘 다겠지. 내가 이제까지 너무 많은 문제를 일으켰으니. 그래도 이번엔 아무 문제 없게 조용히 끝낼 거야. 내가 알아서 처리하면 돼. 사고를 쳤다니? 부모님이 화가 나서 결혼식에 오지 않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해외에서 사업을 하신다고 하지 않았나? 부모님한테는 결혼식 날짜랑 장소도 안 알려줬어. 부르면 와서 괜히 소란 피우실까봐 어디서 하는지도 말 안 했어. 너 진짜 대단하다. 친구의 놀란 목소리가 이어지자 서민은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번에 아버지가 고혈압도 있으신데 뒷목이라도 잡고 쓰러져 봐. 차라리 없는 게 나아. 으이그, 넌 진짜 언제 정신 차릴래? 부모님한테 좀 잘해라. 부모님은 무슨 어릴 때부터 두 분 다 일하느라 바빠서 얼굴도 제대로 못 봤어? 학교 행사든 뭐든 한 번도 제대로 챙겨준 적 없으면서 내가 뭘 잘못하면 그때만 얼굴 들이밀고 소리 지르던 사람들인데. 그래도 그건 아니지.
내가 아무리 힘들었어도 부모님이 널 이렇게까지 키워주셨잖아. 이제 와서? 무슨 의미가 있어? 그 사람들은 내가 뭘 하든 날 항상 문제 덩어리로 봤어. 김 씨는 그들의 대화를 더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아무도 눈치채지 않게 신부 대기실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는 가슴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불안을 억누르며 결혼식장 입구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여전히 아들 준호가 하객들을 맞이하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한 손으로 하객들과 악수를 나누고 다른 손으로는 손님들에게 자리를 안내하며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늘 성실하고 묵묵히 살아온 아들이 오늘만큼은 한껏 멀끔하게 차려입고 결혼식장 한가운데 서 있는 모습이 어쩐지 낯설고 애틋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준호가 아버지를 발견하고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어디 다녀오셨어요? 표정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다리 많이 아프세요? 아니야. 다리는 괜찮다. 잠깐 앉아서 쉬었더니 좀 나아졌다. 아버지, 그래도 좀 앉아서 쉬세요. 여기 계시면 하객들도 많고 계속 서 있으면 힘드시잖아요. 어머니도 계셨으면 저한테 아버지 잘못이라고 잔소리하셨을 거예요. 평소 성실하고 배려 깊은 아들의 모습이 참 든든했지만 오늘따라 왠지 모를 안타까움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괜찮다. 앉아서 쉬는 건 됐다. 나는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오마. 네, 아버지. 그런데 아프시면 꼭 앉아서 쉬세요. 김 씨는 화장실에 들어서자마자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얼굴이 평소보다 더 굳어 있었고 눈가에는 긴장과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머리를 잠시 숙인 채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세면대에 물을 틀고 차가운 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얼굴을 닦으며 다시 한번 거울을 바라보았지만 여전히 가슴 속의 답답함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화장실 끝쪽에 있는 칸으로 걸어가 변기에 앉았습니다. 그는 한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다른 손으로 물병을 꺼내 천천히 마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지만 마음속의 혼란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몇몇 남성들이 우르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그 여자 참 대단하지 않냐? 이렇게 또 결혼까지 간 걸 보면 정말 깡이 어마어마한 것 같아. 와, 진짜 대단해. 벌써 세 번째 결혼이라니. 그냥 넘어가는 것도 능력 아니냐? 그러니까. 근데 두 번째 남편은 어쩌다가 죽었대? 글쎄, 나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소문으론 사고라고 하더라.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 이상하긴 하지. 사고라고는 하는데 그 뒤에 얘기들이 참 많더라고. 뭔가 좀 꺼림칙한 데가 있어. 남자들은 소변기를 향해 낄낄거리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김 씨는 그들의 대화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무섭지 않냐? 저렇게 철판 깔고 다니는 거 보면 와,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아. 맞아. 얼굴은 반반한데 속은 진짜 무서운 사람 같다? 멘탈이 강하다 못해 단단한 게 아니라 강철 같아. 남자들 진짜 조심해야 돼. 그래도 대단하긴 해. 이렇게 또 잘 넘어가는 거 보면 이번엔 돈 많은 집안이라던데 얼마나 갈지 모르겠다만. 하긴 저런 집이면 이번에도 잘 챙길 거고. 근데 진짜 이번 남편은 알아서 조심해야겠네. 남자들은 웃음을 터뜨리며 대화를 끝내고 손을 씻기 위해 세면대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남자들은 대화를 끝내고 세면대에서 손을 씻으며 여전히 웃음을 참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저런 여자도 있구나. 참 대단하다 대단해. 김 씨는 화장실 칸에서 들은 대화에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결혼이라니 두 번째 남편은 사고로 죽었다고. 그는 이 결혼을 반드시 막아야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섰습니다. 복도로 걸어 나오니 조금 전까지 낄낄거리며 대화를 나누던 남자 셋이 여전히 세면대 쪽에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그들의 대화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화가 났지만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기요, 실례합니다. 남자들은 깜짝 놀라 뒤돌아보며 김 씨를 쳐다봤습니다.
김 씨는 굳은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방금 말씀하시던 여자의 이름이 소민인가요? 그 순간 남자들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불안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나요? 남자들은 당황한 듯 시선을 회피하며 얼버무렸습니다. 김 씨는 한 발짝 더 다가서며 단호히 물었습니다. 분명히 소민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아, 저희 그만 가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잘못 들으신 것 같네요. 그들은 황급히 화장실 문을 열고 나가 복도를 따라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김 씨는 그들의 뒤를 따라가려다 멈춰 섰습니다. 그 여자 소민이 맞다. 이건 절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분노와 불안이 치밀어 올랐고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는 결심이 들었습니다. 김 씨는 서둘러 신부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김 씨는 다급하게 문을 열었지만 대기실은 이미 텅 비어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신부와 함께 사진을 찍던 하객들도 사라지고 소민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설마 결혼식이 벌써 시작된 건가? 김 씨는 식은땀을 흘리며 복도를 따라 결혼식장으로 뛰어갔습니다. 결혼식장의 문을 열고 들어서자 환한 조명 아래 펼쳐진 광경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신부 소민은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활짝 웃으며 누군가의 팔짱을 끼고 천천히 입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옆에 있는 사람은 아버지도 어머니도 아닌 정체 모를 중년의 남자였습니다. 아마 소민이 말했던 먼 친척이라는 사람이었겠지만 김 씨는 도저히 그 관계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객들은 환호하며 꽃잎을 뿌리고 사진을 찍으며 환영했습니다. 소민은 화사한 미소를 지으며 여유롭게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그 모습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 있지? 방금 화장실에서 들은 대화가 사실이라면 이 결혼식은 모두 거짓으로 포장된 연극일 뿐이잖아. 결혼식장의 끝에는 그의 아들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서 있는 준호의 얼굴에는 약간의 긴장감과 설렘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김 씨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김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김 씨는 입술을 꾹 깨물며 무대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점점 빨라졌고 어느 순간 결혼식장의 중앙에 섰습니다. 모든 시선이 김 씨를 향했습니다. 그만! 김 씨는 한 손을 들어 올리며 외쳤습니다. 그만들 하시오! 이 결혼은 여기서 끝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결혼식장을 가득 채우며 울려 퍼졌습니다. 하객들은 깜짝 놀라 멈춰섰고 웅성거리며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뭐야? 갑자기 결혼을 멈추라니? 저분 신랑 아버지 아니야? 대체 무슨 일이래? 결혼식장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꽃잎을 뿌리던 손길은 멈췄고 카메라 셔터 소리도 사라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무대의 중앙에 서 있는 김 씨를 향했습니다. 신랑 준호와 신부 소민은 무대 끝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버지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소민은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김 씨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준호의 손을 붙잡고 있었지만 눈에는 당혹감과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김 씨는 단호한 표정으로 한 걸음씩 무대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이 결혼은 취소다! 여기서 그만 멈춰야 한다!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더 커졌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야? 신랑 아버지가 왜 저러시는 거지? 무슨 문제가 있나 봐. 아버지, 제발 말씀 좀 해주세요.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 결혼은 사기야. 사기, 며느리가 숨기는 게 있다. 아버님,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뭘 숨겼다는 거죠? 이번이 첫 결혼이 아닌 것도 두 번째 남편이 죽었다는 것도 모두 숨기고 거짓으로 이 결혼을 하려 했다는 걸 준호는 알고 있느냐?
결혼식장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정막이 흘렀습니다. 소미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고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김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런 얘기 들은 적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내가 아무리 이 여자를 사랑한다고 해도 진실을 모른 채 결혼을 진행하면 내가 평생 고통 속에서 살게 될 거다. 이 사기꾼 같은 여자가 어딜 감히 우리 아들을 등 쳐먹으려고 뻔뻔하게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느냐. 그의 목소리는 결혼식장을 울렸고 순식간에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터져나왔습니다. 분위기는 얼어붙었고 누군가는 이 상황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가리고 있었으며 또 다른 사람들은 휴대폰을 꺼내 이 장면을 영상으로 찍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 사회자는 상황을 수습하려고 다급히 김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버님, 진정하세요. 여긴 결혼식장입니다. 다들 보고 계시잖아요. 제발 잠시만 진정하시고. 내가 어떻게 진정하란 말이오. 내 아들을 속이고 이런 사기 결혼을 벌이려는 사람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소. 그의 단호한 목소리에 사회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고 몇몇 하객들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식장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와중에 신부 측 사돈석에 앉아있던 먼 친척이라는 사람들은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고개를 푹 숙인 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 먼 친척이라는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려 했지. 부모가 결혼식에 오지도 않고 이런 쇼를 벌이는 이유가 뭐겠소? 다 속임수였다는 거 아니겠소? 사돈석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참, 뭐라 변명할 말이 없나 보구만. 이게 진실 아닌가? 결혼식장은 이제 더 이상 결혼을 축하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예비 며느리 소민이 갑자기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니, 아버님. 지금 이게 무슨 짓이세요? 대체 어디서 그런 이상한 소리를 듣고 오신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아니에요. 제 결혼식이에요. 이런 중요한 날에 대체 왜 이러시는 건데요? 이 결혼식 망치려고 작정이라도 하신 건가요? 그녀는 눈물을 흘릴 것 같은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객들 앞에서 이러는 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는 이런 식으로 망신당하려고 여기 온 게 아니라고요. 저 이거 고소할 거예요.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라고요. 김 씨는 소민의 분노에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며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고소, 명예훼손. 내가 정말로 당당하다면 진실을 이 자리에서 밝히면 될 일이다. 내가 숨기는 게 없다면 왜 화를 내고 격분하는 거지? 저는 준호 씨를 정말 사랑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 도대체 무슨 이유죠?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네 부모님은 어디 계시냐? 내가 말한 그 해외 사업하신다는 부모님 말이다. 왜 이 자리에 없으신 거지? 순간 소민은 분노에 찬 표정으로 손에 쥐고 있던 부케를 김 씨에게 내던졌습니다. 정말 왜 이러시는 거예요? 아버님, 몇 번을 결혼하든 그게 대체 뭐가 문제인데요?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니고 다 정리된 관계를 왜 끄집어내서 이렇게 망신을 주시는 건데요? 내가 거짓말로 내 아들과 우리 가족을 속이려 한 건 용납할 수 없다. 세 번째 결혼이라고 했으면 솔직하게 얘기했어야지. 이건 사기다, 사기. 그 순간 옆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아들 준호가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충격을 받은 듯한 표정으로 소민을 바라보며 입술을 떨었습니다. 소민아, 잠깐만.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떨려 있었습니다. 너 지금 이게 다 무슨 말이야? 이번 결혼이 세 번째라는 게 맞아? 소민은 고개를 돌리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고 눈은 바닥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준호는 한 걸음 더 다가가 다시 물었습니다. 소민아, 말해줘. 이게 사실이야? 맞아, 이번이 내 세 번째 결혼이야. 하지만 준호 씨,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진심이야. 이건 거짓말이 아니야. 그의 얼굴은 놀라움과 배신감으로 일그러져 있었고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걸 왜 말하지 않았어? 왜 지금까지 숨긴 거야? 그때 결혼식장 뒤쪽에서 누군가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하객 중 한 명으로 얼굴에는 분노와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무대를 향해 다가가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어휴, 불효시 같은 년 내가 결국 이렇게 될 줄 알았다. 결혼식장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웃음을 지으며 서민을 노려보았습니다. 멀쩡하게 잘 살아계신 부모님은 부르지도 않고 연기자까지 고용해서 결혼식을 치르겠다고? 정말 대단하다, 대단해. 너는 진짜 정신 차릴 날이 없는구나. 뭐라는 거야? 그런 얘기는 하지 마. 네 부모님이 얼마나 너 때문에 고생하셨는지 아냐? 내가 이런 식으로 계속 사기를 치며 다니니까 결국 이렇게 되는 거야. 난 너한테 쏘은 사람이 아니니까 이렇게라도 말할 수 있다. 제발 정신 좀 차려. 신경질적으로 옷매무새를 정리하고는 결혼식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하객들 사이에는 다시 긴장과 충격이 감돌았습니다. 그녀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하객들을 둘러보더니 갑자기 높은 하이힐을 벗어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그리고는 맨발로 결혼식장 복도를 따라 뛰기 시작했습니다. 고소할 거야? 당신들 다 고소할 거라고. 내가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결혼식장 밖에서 서민의 울부짖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사람들 전부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야. 서민의 고함 소리에 몇몇 하객들이 고개를 돌리며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결혼식장 직원 중 한 명이 다급히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신부님, 제발 진정하세요. 여기는 결혼식장입니다. 더 이상 소란을 피우시면 안 됩니다. 직원은 서민의 팔을 붙잡고 그녀를 진정시키려 했었지만 서민은 격렬하게 팔을 휘저으며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거나? 당신들 내가 누군지 알아? 결국 직원 몇 명이 더 달려와 서민을 붙잡았고 어디론가 데리고 갔습니다. 그녀의 울부짖는 목소리는 점점 멀어졌고 결혼식장은 다시금 침묵 속에 빠졌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무대를 내려다보고 있었고 김 씨는 아들을 바라보며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이후 준호는 결혼식장에서 겪은 충격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은 듯 보였습니다. 몇 달 후 준호는 조금씩 삶의 리듬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술병 대신 일상의 규칙을 붙잡았고 김 씨도 아들을 묵묵히 응원하며 곁을 지켰습니다. 아버지, 다시 회사에 복귀하려고요. 이제는 뭔가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 잘 생각했다. 천천히 해라. 한편 준호는 예비 며느리였던 서민을 상대로 사기 결혼으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준호의 손을 들어줬고 서민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김 씨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내가 받은 상처에 비하면 작은 보상이겠지만 이제부터는 내 자신을 위해 살아라. 아버지가 가장 바라는 건 그거다. 여러분의 구독은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힘이 됩니다.